터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우지끈 낡아빠진 살인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남과 동시에 피투성이가 된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펄펄 끓는 쇠죽솥 앞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지독하게도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의 일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외딴 숯가마에서 노인 정무홍은 홀로 군밤을 까고 있었습니다. 타닥, 탁. 아궁이 속에서 참나무가 터지는 소리가 유일한 벗이었던 그의 적막한 일상이 저 끔찍한 파열음 하나로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무홍은 굽은 허리를 천천히 펴며 돌아앉았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세월의 풍파에 찌든 이 빠진 촌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허름한 삼벗은 숯검정으로 얼룩져 있었고 관절 마디마디가 굵어진 손은 껍질이 단단한 밤송이 하나 제대로 까기 버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짐짓 놀란 척 눈을 동그랗게 뜨며 혀를 찼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고. 바람이 거세다더니 문짝이 기어이 떨어져 나갔나 보구만.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홍의 흐릿한 동공은 바닥에 엎어진 아이를 훑는 찰나의 순간 매서운 짐승의 눈빛으로 돌변했습니다. 고운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하얀 눈 위로 붉은 핏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칼자국이었습니다. 아이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무홍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서진 문 밖, 휘몰아치는 눈보라 너머로 묵직한 발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하나, 둘, 셋. 눈을 밟는 소리가 규칙적이고 묵직했습니다. 훈련받은 무인들의 보법이었습니다. 이쪽이다. 핏자국이 여기에서 끊겼어.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검은 복면을 쓴 사내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시퍼런 환도에서는 아직 식지 않은 피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좁은 오두막 안으로 순식간에 살기가 들이닥쳤습니다. 끓고 있는 쇠죽소티에 김이 무색할 만큼 서늘한 기운이었습니다. 무홍은 황급히 아이 앞을 가로막으며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처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나리들.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요? 늙은이가 사는 누추한 곳에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오시다니요. 저 아이는 제 손녀입니다. 산길을 오다 넘어져서 비켜라 늙은이. 명을 재촉하고 싶지 않으면 선두에 선 사내가 무홍의 말을 자르며 칼끝을 겨누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비란 없었습니다. 아이를 죽이기 위해 여기까지 쫓아온 자들이었습니다. 무홍은 굽신거리는 척 고개를 숙였지만 숯검정이 묻은 그의 손은 아궁이 옆에 놓인 낡고 녹슨 낫 자루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무홍의 심장 박동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30년 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수백 명의 죄인들이 흘린 피냄새가 갑자기 코끝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그는 잊고 지내려 했던, 아니 잊었다고 믿었던 자신의 본능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루 밑 깊은 곳에 봉인해둔 피 묻은 칼이 웅웅거리는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사내가 다시 한번 위협적으로 칼을 들어 올리며 아이를 향해 내리찍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무홍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인자한 할아버지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참수대 위에서 죄인의 목을 내려다보던 조선 팔도에서 가장 많은 목을 베었다는 전설의 망나니 붉은 귀신의 미소였습니다. 나리들, 날이 참 춥지요. 따뜻한 아랫목에 눕게 해드리리다. 추격자의 칼날이 아이의 정수리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무홍이 과장된 비명과 함께 몸을 비틀었습니다. 겉보기엔 겁에 질린 노인이 뒷걸음질 치다 발을 헛디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엉거주춤한 동작 속에 치명적인 살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무홍의 손을 떠난 것처럼 보였던 녹슨 낫이 기묘한 궤적을 그리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나 쓰던 이가 다 빠진 볼품없는 낫이었습니다. 그러나 무홍의 손에 들린 순간 그것은 명검보다 예리한 흉기가 되었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선두에 섰던 사내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의 발목 아킬레스건이 정확하게 끊겨 있었습니다. 사내는 바닥을 뒹굴며 자신의 다리를 부여잡고 고통에 찬 신음을 흘렸습니다. 나머지 두 사내가 당황하여 멈칫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눈앞의 노인은 여전히 덜덜 떨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으니까요. 어이쿠, 이를 어째? 낫질을 하려다 그만. 나리, 괜찮으시오? 무홍은 울상낀 얼굴로 사과하며 슬금슬금 일어났습니다. 이 늙은이가 미쳤나? 나머지 두 사내가 분노하며 동시에 칼을 휘둘렀습니다. 좁은 오두막 안에서 두 자루의 칼이 무홍을 향해 십자로 교차했습니다. 피할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뒤에는 쓰러진 아이가 있었기에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무홍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숯가마 아궁이의 재를 한 줌 쥐어 허공에 뿌렸습니다. 확! 시야를 가리는 잿가루에 사내들이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 1초도 안 되는 틈을 무홍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이 마치 뼈가 없는 연체 동물처럼 유연하게 바닥으로 깔렸습니다. 낮게 회전하며 휘두른 나세 등 부분이 사내들의 정강이를 강타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오두막을 울렸습니다. 으아! 두 사내가 동시에 무릎을 꿇으며 쓰러졌습니다. 무홍은 낫을 고쳐쥐고 그들의 목젖 바로 앞에 낫 끝을 갖다 대었습니다. 산신령님이 도우셨나 보네. 늙은이가 운이 좋았구려. 나리들, 더 다치기 전에 어서 돌아가시오. 눈보라가 거세지면 내려가기도 힘들 터이니. 쓰러진 사내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무홍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정교했고 실력이라기엔 너무나 기이했습니다. 하지만 발목이 끊어지고 정강이가 부서진 상태에서 더 이상의 공격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갈며 부축을 받아 절뚝거리며 오두막을 빠져나갔습니다. 두고 보자. 이 빚은 반드시 갚으러 오겠다. 사내들이 남긴 저주 섞인 말이 눈보라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무홍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을 놓았습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녹슨 낫을 혐오스럽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농기구조차 자신의 손에 들어오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무홍은 고개를 돌려 쓰러져 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기절한 채 얕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피 묻은 옷자락, 창백한 얼굴. 이 아이 때문에 10년 동안 지켜온 평화가 깨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아이를 밖으로 내던져야 마땅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홍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목에 걸린 반쯤 드러난 놀이가의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무홍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무홍은 아이를 안아 따뜻한 아랫목에 누웠습니다.
꽁꽁 언 몸을 녹이고 찢어진 상처에 쑥을 지시겨 발라주었습니다. 숯가마를 하며 익힌 투박한 응급처치였지만 지혈을 하는 솜씨만큼은 의원 못지않았습니다. 그는 피 묻은 옷을 벗기다 말고 아이의 목에 걸린 놀이개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무홍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각인된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게 있느냐. 무홍의 입에서 탄식 같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기억은 10년 전 눈 내리던 한양의 형장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영모 혐의를 쓴 대제학 영감이 형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청렴하기로 소문난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정치 싸움에 희생양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 것이었지요. 당시 왕실 최고의 처형수였던 무홍은 술을 한 모금 뿜어 칼날을 적신 뒤 춤을 추듯 칼을 휘둘렀습니다. 대제학 영감은 죽음 앞에서도 의연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유언으로 품에서 이 붉은 산호 놀이개를 꺼내 무홍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복의 망나니 내 마지막 부탁이 있네. 내 손녀가 갓 태어난 내 손녀 연화가 어딘가 살아있을 걸세. 이 놀이개는 그 아이의 어미가 남긴 유품이야. 부디 내 목은 베더라도 내 영혼만은 이 놀이개에 담아 손녀를 지키게 해주게. 무홍은 그 부탁을 묵살했습니다. 망나니에게 감정이란 사치였으니까요. 그는 단칼에 대제학의 목을 베었습니다. 하얀 눈 위로 붉은 피가 튀었고 영감의 손에서 떨어진 놀이개는 피범벅이 되어 눈 속으로 파묻혔습니다. 무홍은 그날 밤 처음으로 술에 취해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벤 것이 죄인의 목이 아니라 조선의 양심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무홍은 칼을 버리고 도망치듯 산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바로 그 놀이개를 목에 건 아이가 제 발로 자신의 집으로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네가 그 영감의 손녀란 말이냐. 연화라고 했지. 무홍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이마와 콧날이 죽은 대제학 영감을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자신이 죽인 사람의 핏줄을 자신이 살려내다니. 이것은 하늘이 내린 벌일까요? 아니면 속죄할 기회일까요? 무홍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당장 아이를 깨워 내보내야 했습니다. 추격자들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고 그때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붉은 귀신 정무홍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조정은 군대를 보내서라도 그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나가라. 날이 밝으면 당장 나가야 한다. 무홍은 중얼거리며 아이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결코 이 아이를 내칠 수 없다는 것을요. 그것은 10년 전 차가운 형장 바닥에 버려두고 온 양심에 대한 부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끙끙 앓던 아이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추워요. 그 할아버지라는 말이 무홍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 춥지 않게 해주마. 오늘 밤만이다. 딱 오늘 밤만. 무홍은 밖으로 나와 흩날리는 눈을 맞으며 섰습니다. 밤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홍은 품에서 곰방대를 꺼내 물었습니다. 타들어가는 담배 연기 사이로 그의 깊은 한숨이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기나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고단한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든 새벽이었습니다. 무홍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화로의 불씨가 사그라들며 방 안에는 냉기가 감돌았지만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무홍은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로 나갔습니다.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 그는 촛불 하나를 켜들고 마루 가장 안쪽 곰팡내 나는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널빤지와 달리 미세하게 색이 바랜 마룻바닥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끝으로 널빤지 틈새를 더듬었습니다. 끼익! 낡은 나무가 비명을 지르며 들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썩은 지푸라기와 함께 시큼하고 비릿한 소의 냄새가 훅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10년이라는 세월도 지우지 못한 피의 냄새였습니다. 무홍은 웅크리고 앉아 바닥 밑에 어둠 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것은 기름종이와 무명천으로 칭칭 감긴 길고 묵직한 물체였습니다. 참수도 일반 검보다 칼날이 두껍고 무거우며 오직 사람의 목뼈를 단번에 끊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흉물스러운 칼. 조선팔도 죄인들의 피를 가장 많이 마셨다는 전설의 칼이 그곳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무홍은 그 물건을 차마 꺼내지 못하고 그저 감싸인 천 위로 손을 얹었습니다. 순간 정적 속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늙은 망나니의 귀에만 들리는 환청이었을까요? 칼이 울고 있었습니다. 마치 피를 달라고 10년 동안 굶주렸으니 이제 그만 자신을 꺼내달라고 보채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칼자루를 쥔 무홍의 손바닥이 불에 댄 듯 뜨거워졌습니다. 무홍의 뇌리에 과거의 환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수많은 얼굴들, 목이 떨어지던 순간의 둔탁한 소리, 사방으로 튀던 붉은 선혈. 그 모든 기억이 칼을 통해 그의 혈관으로 역류해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아직이다. 아직은 아니야. 무홍은 신음처럼 내뱉으며 황급히 손을 뗐습니다. 마치 만져서는 안 될 악귀를 건드린 사람처럼 쏘스라치게 놀라며 널빤지를 다시 덮었습니다. 이 칼이 세상 빛을 보는 날은 내가 죽는 날이어야 한다. 그는 쿵쿵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마루 밑에서는 여전히 칼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고소한 밥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그을린 벽지. 아이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어젯밤에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리고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방문이 열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든 무홍이 들어오자 아이의 경계심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일어났느냐. 보리밥에 된장국뿐이다만 시장기는 면해야지. 무홍은 짐짓퉁명스럽게 말하며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연화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무홍은 그런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밥을 먹는 모습조차 죽은 대제학 영감의 기품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연화는 밖으로 나온 무홍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갈 곳 없는 아이에게 무홍은 유일한 보호자였으니까요. 무홍은 마당 한 구석에 쌓인 통나무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숯을 구우려면 장작을 패야 했습니다. 그는 묵직한 도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끙끙대며 들었을 무게였지만 무홍의 손에 들린 도끼는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흡, 짧은 기압과 함께 도끼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콰직, 엄청난 파열음과 함께 굵은 통나무가 정확히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무홍은 쉴 새 없이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다시 옆으로. 그의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연화는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장작패는 노인의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에 아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할아버지,
연화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무홍이 도끼질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땀방울이 맺힌 그의 이마 위로 헝클어진 흰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도끼질을 참 무섭게 하시네요. 무홍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무섭다니. 장작 패는 게 다 그렇지. 뭐가 무섭다는 게냐. 할아버지는 꼭.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느낀 그대로를 말해버렸습니다. 꼭 나무가 아프지 않게 한 번에 숨을 끊어놓는 것 같아요. 푸주간 아저씨가 고기를 자를 때처럼. 아니, 그보다 더 무서워요. 무홍의 손에서 도끼가 미끄러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린아이의 직관은 때로 어른의 통찰보다 날카로운 법입니다. 아이는 무홍의 도끼질에서 살생의 기술을 본 것입니다. 목을 벨 때 고통을 줄이기 위해 단칼에 뼈를 끊어내던 그 익숙한 감각이 장작을 팰 때도 습관처럼 배어나왔던 탓입니다. 무홍은 황급히 도끼를 주워 감추며 짐짓 화난 듯 소리쳤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늙은이가 힘이 붙여서 요령을 피우는 게다. 들어가 있거라, 감기 들라. 그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연화의 시선이 1000개의 바늘처럼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무홍의 오두막이 있는 산 아래 마을 어귀에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눈이 그친 하얀 벌판 위로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비단으로 지은 관복 위에 검은 털가죽 망토를 두른 사내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뒤로는 무장한 군사 10여 명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장도승지. 왕의 비서기관이자 정보 조직을 총괄하는 조정의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희고 고왔으나 눈매는 뱀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과거 금부도사 시절부터 잔혹한 수사로 악명을 떨쳤으며 자신의 출세에 방해되는 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이번에 사라진 밀서 역시 그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을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그 밀서를 가지고 도망친 것이 바로 죽은 대제학의 손녀 연화였지요. 마을 촌장이 눈밭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날이 이 비천한 마을의 어인 행차시옵니까? 장도승지는 촌장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채찍으로 자신의 손바닥을 탁탁 치며 물었습니다. 이 근방에 숯을 굽는 노인이 살고 있다 들었다. 눈이 붉고 한쪽 다리를 조금 저는 늙은이 말이다. 촌장은 흠칫 놀랐습니다. 산속에 사는 괴팍한 무홍 영감을 말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 예, 저기 산 중턱 숫가마에 무홍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습지요. 헌데 그 노인은 그저 평범한... 장도승지가 싸늘하게 웃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어젯밤 내 부하 셋이 그 평범한 노인의 집으로 갔다가 발목이 잘리고 다리가 부러져서 기어 내려왔다. 그런데도 평범하다 할 텐가? 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발목이 잘렸다니 그 순박해 보이던 무홍 영감이 그랬단 말인가? 장도승지는 산 중턱,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탐욕과 살기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찾았다, 붉은 귀신. 장도승지는 무홍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금부도사였던 시절 형장에서 자신의 명령을 받아 칼을 휘두르던 자가 바로 정무홍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팔도에서 가장 칼을 잘 쓴다는 망나니.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전설의 처형수. 설마 그자가 대제학의 손녀를 데리고 있을 줄이야. 일이 재미있게 돌아가는구나. 장도승지는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산 입구를 봉쇄해라.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산에 불을 놓아라. 놈을 훈제 구이로 만들어 제 발로 기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는 무홍의 실력을 알기에 정면 승부보다는 비열한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실려 피비린내 나는 살기가 산 중턱의 오두막을 향해 서서히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도간에 든 쥐가 된 무홍과 연화.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무홍은 연화를 집에 두고 홀로 산 아래 장터로 향했습니다. 아이의 열이 좀처럼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열제와 쌀을 구하려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마을에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로 촌부 행세를 하며 장터의 인파 속에 섞여들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약재상에서 나오던 무홍의 앞길을 한 무리의 왈패들이 막아섰습니다. 장도승지가 마을 분위기를 흉흉하게 만들어 놓은 탓에 왈패들도 신경이 날카로워져 지나가는 힘없는 노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이 늙은이,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게야. 내 옷깃을 스쳤잖아. 두목으로 보이는 거구의 사내가 무홍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무홍은 짐짓 비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늙은이가 눈이 침침하여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가진 거 다 내놔. 사내는 무홍의 품을 뒤져 아이를 위해 산 귀한 약재를 뺏으려 했습니다. 무홍의 눈빛이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약재만은 안 된다. 그것은 아이의 생명줄이었다. 무홍은 본능적으로 사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 늙은이가 미쳤나? 사내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무홍의 몸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그는 사내의 주먹을 가볍게 흘려보내며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사내의 오금과 명치를 순식간에 가격했습니다. 탁, 타닥. 단 2번의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기이할 정도로 간결하고 정확했습니다. 뼈와 근육의 이음새를 정확히 노려 최소한의 힘으로 상대의 움직임을 끊어버리는 기술. 거구의 사내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주변의 왈패들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홍은 아차 싶어 황급히 지팡이를 떨어뜨리고는 다시 힘없는 노인인 척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나 살려. 지팡이를 휘두르다 그만. 사람들은 노인의 객기라 여기며 혀를 찼지만 단 한 사람, 장터 한 구석에서 국밥을 먹던 한 사내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장도승지가 심어놓은 첩자였습니다. 사내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찾았다. 저 걸음걸이, 저 타격, 놈이다. 사내는 조용히 품에서 전소구를 꺼내 날려 보냈습니다. 비둘기는 회색 하늘을 가로질러 산 아래 관아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무홍은 삿갓 아래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가 너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홍이 쫓기듯 산으로 돌아왔을 때 숫가마 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수출 구울 때 나는 하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무홍은 약재 꾸러미를 팽개치고 전력을 다해 달렸습니다. 절뚝거리던 다리는 어느새 질풍처럼 땅을 박차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당도한 무홍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수라장이 된 마당이었습니다. 장도승지의 명을 받은 첩자 서너시 연화를 자루에 담아 끌고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루 밖으로 빠져나온 손으로 흙바닥을 긁으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그 비명소리가 무홍의 이성을 끊어놓았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들. 무홍은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놈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첩자들은 칼을 뽑아들고 무홍을 맞이했습니다. 놈들은 훈련받은 살수들이었습니다. 맨손에 무홍이 상대하기엔 벅찬 수였습니다. 무홍은 숯가마 아궁이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는 펄펄 끓는 숯재와 벌겋게 달아오른 숯덩이를 맨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치익, 살 타는 냄새와 함께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받아라! 무홍이 던진 붉은 숯덩이들이 비 오듯 첩자들에게 쏟아졌습니다. 으악! 내 눈! 숯가루와 불덩이에 시야를 잃은 첩자들이 허둥지둥하는 사이 무홍은 놈들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불타는 장작 하나를 집어들고 놈들을 후려쳤습니다.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놈들 중 우두머리가 무홍의 빈틈을 노리고 검을 찔러 넣었습니다. 푹! 무홍은 연화를 감싸 안기 위해 등을 돌렸고 칼날은 무홍의 오른쪽 어깨를 깊숙이 뚫고 지나갔습니다. 뜨거운 피가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무홍은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칼이 박힌 상태에서 뒤로 돌아 놈의 목덜미를 이빨로 물어뜯을 듯한 기세로 들이받았습니다. 꺼져라! 내 집에서 당장 꺼져! 귀신 같은 형상에 질린 첩자들은 결국 연화를 포기하고 도망쳤습니다. 마당은 피와 잿가루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무홍은 그제야 어깨에 박힌 칼을 뽑아 던지고 털썩 무릎을 꿇혔습니다. 괜찮으냐, 연화야. 피투성이가 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아이의 안위가 먼저인 모습. 연화는 엉엉 울며 무홍의 품에 안겼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숯가마 안쪽 밀실에서 연화는 무홍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어깨의 상처는 깊고 험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삼키며 무홍의 피 묻은 저고리를 벗겼습니다. 옷감이 살에 눌어붙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매를 걷어 올리던 연화의 손이 갑자기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공포로 확장되었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무홍의 오른쪽 팔뚝. 그곳에는 기이한 모양의 흉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상 흉터였는데 마치 목이 잘린 사람의 형상처럼 보이는 끔찍한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은 망나니들이 형장에서 죄인의 원혼이 붙지 말라고 부적처럼 스스로 지져서 만든 낙인이었습니다. 연화의 기억 속 10년 전 그날의 풍경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눈 내리는 형장, 할아버지의 목을 치기 위해 춤을 추던 붉은 옷의 망나니. 그가 칼을 높이 치켜들었을 때 걷어 올려진 소매 사이로 보이던 그 흉측한 흉터. 어린 연화의 뇌리의 공포와 함께 각인되었던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아! 연화는 비명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약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무홍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떴습니다. 왜 그러느냐? 많이 놀랐느냐? 무홍은 걱정스런 마음에 손을 뻗었지만 연화는 뱀을 본 것처럼 쏘스라치게 놀라며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존경과 안도감은 사라지고 경멸과 공포, 그리고 깊은 증오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당신이었어. 연화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 팔의 그 흉터, 우리 할아버지를 죽일 때 내가 봤어. 무홍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소매를 내리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를 죽인 게 당신이지? 그 칼로 당신이 죽였지. 아이의 절규가 좁은 밀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홍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의 상처보다 더 큰 통증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구한 아이가 자신을 향해 살인자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매캐한 영희 냄새가 스며들어 왔습니다. 불이야! 산에 불이 났다! 장도승지의 군사들이 산 입구부터 불을 지르며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겨울바람을 탄 불길은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며 무홍의 오두막을 향해 맹렬히 치솟았습니다. 무홍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연화의 시선, 죄책감, 회한. 그 모든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오직 아이를 살려야 했습니다. 그는 연화를 바라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원망해라. 저주하고 죽이고 싶어 해도 좋다. 허나 지금은 살아야 한다. 살아서 나를 죽여라. 무홍은 절뚝거리며 마루로 나갔습니다. 열기로 인해 집안 공기가 후끈거렸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마루 끝으로 다가가 10년 동안 닫혀있던 낡은 널빤지를 뜯어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다리던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홍은 기름 종이에 쌓인 묵직한 쇠붙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종이를 찢자 달빛과 불빛을 동시에 머금은 참수도가 서슬퍼런 빛을 토해냈습니다. 칼날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마치 주인의 피를 기다렸다는 듯 징그럽게 번들거렸습니다. 무홍의 손이 칼자루를 잡는 순간 그의 굽었던 등이 펴지고 흐릿했던 눈동자에 섬뜩한 전기가 돌아왔습니다. 숯 굽는 촌부 정무홍은 사라지고 전설의 망나니 붉은 귀신이 10년 만에 부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옷장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붉은색 머리띠를 꺼내 이마에 질끈 동여맸습니다. 기다려라, 길을 열어주마. 무홍은 칼을 어깨에 걸어매고 불타는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뒤로 연화가 공포와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등, 하지만 지금은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등. 밖에는 장도승지의 정예 무사 수십 명이 화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불길을 등지고 선 무홍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일렁였습니다. 어서 오너라. 지옥 가는 길 외롭지 않게 해주마. 무홍의 칼이 밤 공기를 가르며 웅웅거렸습니다. 피의 축제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숯가마 앞마당은 그야말로 생지옥을 방불케 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밤하늘을 집어삼킬 듯 치솟았고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 화염을 등지고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무홍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어깨에 걸쳐진 거대한 참수도가 불빛을 받아 기괴한 춤을 추트듯 번들거렸습니다. 저 늙은이가 미쳤나? 활을 쏴라. 장도승지의 부관이 소리쳤습니다. 10여 발의 화살이 무홍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무홍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참수도를 가볍게 휘두르자 묵직한 칼바람이 일어나며 날아오던 화살들이 허공에서 튕겨나갔습니다. 그것은 검술이라기보다 거대한 부채로 파리를 쫓는 듯한 압도적인 힘이었습니다. 내 놈들의 목은 질기냐 연하냐. 무홍의 낮은 목소리가 불길 소리를 뚫고 무사들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다음 순간 무홍의 몸이 사라졌습니다. 늙고 병든 노인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닥치듯 그가 가장 앞에 있던 무사의 코앞에 나타났습니다. 서걱. 섬뜩할 정도로 짧고 간결한 소리였습니다. 무사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붉은 실선이 그어지더니 이내 머리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무홍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이 괴물 같은 놈! 무사들이 당황하여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창과 칼이 사방에서 찔러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무홍은 그 틈새를 뱀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칼을 끼리 부딪혀 챙챙 소리를 내는 화려한 검술 따위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칼은 오직 적의 목, 경동맥, 척추만을 노렸습니다. 푸악! 참수도의 칼 등으로 적의 턱을 부수고 돌아오는 칼날로 목을 베었습니다. 한 번 휘두를 때마다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뜨거운 선혈이 눈밭에 뿌려졌습니다. 무홍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베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형장에서 그랬듯 그저 베어야 할 죄인들을 처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불타는 배경 속에서 피칠갑을 한 채 칼을 휘두르는 그의 모습은 영락 없는 지옥의 사신, 붉은 귀신 그 자체였습니다. 방 안에서 공포에 떨며 밖을 내다보던 연화는 이 모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마당, 피투성이가 된 채 사람들 사이를 누비는 무홍, 그리고 허공을 날아다니는 잘린 머리들. 그 끔찍한 광경은 아이의 깊은 트라우마를 건드렸습니다. 10년 전 눈 내리던 형장, 할아버지의 목이 떨어지던 그날의 기억과 지금 눈앞의 지옥도가 완벽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연화의 눈의 무홍은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를 죽이고 지금 또다시 사람들을 도륙하고 있는 잔혹한 살인귀였습니다. 무홍의 칼이 번뜩일 때마다 연화는 자신의 목이 베이는 듯한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아! 연화는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성을 잃은 아이의 비명이 전장을 갈랐습니다. 살인자, 살인자야. 그 처절한 외침은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음보다 더 날카롭게 무홍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막 적의 목을 베려던 무홍의 칼이 허공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살기로 번들거리던 무홍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살인자! 그 한마디가 무홍을 10년 전의 죄책감 속으로 다시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순간 자신이 전장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멍하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화가 경멸과 공포에 찬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연화야. 그 찰나의 방심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살아남은 무사 중 하나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창을 내질렀습니다. 푹! 날카로운 창끝이 무홍의 왼쪽 허벅지를 깊숙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무홍이 비틀거라며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통보다 더 큰 충격은 아이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창을 잡고 있는 무사의 목을 반사적으로 베어 넘겼지만 이미 몸의 균형은 무너진 뒤였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콸콸 쏟아졌습니다. 잡아라, 놈이 지쳤다. 무사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무홍은 이를 악물고 연화에게로 기어갔습니다. 아이를 안아야 했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살인자라 욕하더라도 일단은 살려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짊어진 업보였으니까요. 무홍은 다리에 박힌 창을 부러뜨리고 피를 흘리며 연화를 들쳐 업었습니다. 노화! 이거나! 살인자! 연화는 무홍의 등에서 발버둥치며 그의 어깨 상처를 때리고 할퀴었습니다. 무홍은 신음 하나 내지 않고 그 모든 저항을 받아냈습니다. 그는 참수도를 지팡이 삼아 집 뒤편에 숨겨둔 산길로 몸을 던졌습니다. 어둠과 눈보라가 그나마 그들의 도주를 도왔습니다. 무홍은 익숙한 지리를 이용해 추격대를 따돌리고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예전에 수출 굽다 비를 피하던 은신처였습니다. 동굴 안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무홍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동굴 입구를 마른 나뭇가지로 가린 뒤 힘없이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허벅지와 어깨에서 흐른 피가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추격대들의 고함과 횃불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동굴 구석에 웅크린 채 도끼 서린 눈으로 무홍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날카로운 돌멩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왜 구했어?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를 죽여놓고 왜 나를 구했어?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무홍은 피 묻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숯검정과 피가 뒤섞인 그의 얼굴은 흉물스러웠지만 그 눈빛만은 더없이 슬펐습니다. 미안하다. 무홍의 입에서 나온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가 죽였다. 네 할아비의 목을 벤 것이 바로 나다. 무홍은 300명의 목을 베면서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눈빛을 떨구었습니다.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 네 할아비가 마지막 순간까지 쥐고 있던 그 놀이개가 내 꿈속마다 나타나 나를 찔렀다. 연화는 돌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 늙은이의 머리를 찍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연화의 시선이 무홍의 다리에 머물렀습니다. 창에 찔려 살점이 터져 나간 그 참혹한 상처. 그것은 자신을 구하려다 생긴 상처였습니다. 어깨의 상처도 온몸의 멍자국도 모두 자신을 위해 싸우다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죽여라. 무홍이 조용히 눈을 감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손에 죽는 것이 나에게는 구원일지도 모르겠구나. 어서 끝내거라.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도 살아갈 명분도 없었습니다. 연화가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내리치면 끝이었습니다. 복수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끝내 돌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흐흐흐. 아이는 무홍을 죽이는 대신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증오해야 하는데, 눈앞에 피 흘리는 노인이 너무나 처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오직 저 원수뿐이라는 사실이 비참했습니다. 무홍은 차마 아이를 안아주지도 못한 채 그저 묵묵히 피를 흘리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짊어져야 할 죄와 벌의 무게였습니다. 동굴 밖 눈보라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의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산 아래에서 들려온 비명소리였습니다. 새벽에 여명이 밝아올 무렵 장도승지는 산을 뒤지는 대신 비열하고도 잔혹한 수를 두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광장에 모조리 끌어모았습니다. 무홍에게 군밤을 얻어먹던 코흘리가의 아이들, 쌀을 빌려주던 주막 할멈, 숯을 사주던 대장장이까지. 죄 없는 사람들이 눈밭에 무릎 꿇려진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장도승지는 확성기 역할을 하는 대나무통을 입에 대고 산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를 날려보냈습니다. 정무홍, 내 놈이 쥐새끼처럼 숨어있는 동안 네가 아끼던 이웃들이 하나둘 저승길 동무가 될 것이다. 그의 신호에 따라 무사가 대장장이의 등 뒤에서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으악, 살려주시오. 처절한 비명이 산메아리가 되어 동굴 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무홍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도승지는 빈말을 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마을 하나쯤 몰살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게 여기는 자였습니다. 무홍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습니다. 자신이 숨으면 연화는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유일하게 인간의 온기를 나누어 주었던 마을 사람들이 몰살당할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내려가면 마을 사람들은 살겠지만 자신과 연화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비겁한 놈. 무홍은 피 묻은 참수도를 지팡이 삼아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허벅지의 상처가 불에 댄 듯 욱신거렸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결단을 내린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죄를 씻으려 숨어 살았으나 죄는 그림자처럼 따라와 결국 더 큰 피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내려가야겠다. 무홍의 말에 연화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면 죽잖아. 저 사람들이 당신을 죽일 거야. 내가 가지 않으면 죄 없는 사람들이 죽는다. 내 업보에 더 이상의 피를 묻힐 수는 없다. 무홍은 동굴을 나서기 전 품속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한 주머니 하나를 꺼내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그동안 숯을 팔아 모은 엽전과 은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받아라. 그리고 잘 듣거라. 무홍은 동굴 뒤편 가시덤불로 가려진 좁은 개구멍을 가리켰습니다. 이 길로 쭉 가면 반대편 계곡이 나온다. 거기는 물살이 새서 놈들도 감시를 소홀히 했을 게다. 내가 내려가서 놈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연화는 주머니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홍은 그런 연화의 어깨를 피 묻지 않은 깨끗한 손등으로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한양으로 가지 말고 남쪽으로 가거라. 가서 이름도 바꾸고 양반의 핏줄임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무홍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죽인 대제학의 손녀, 자신이 갚아야 할 가장 큰 빚. 살아라. 살아서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평생 미워해도 좋다. 그저 목숨만은 부지하거라. 무홍은 뒤돌아서서 허리춤에 매달린 호리병을 꺼냈습니다. 독한 술이 찰랑거렸습니다. 그는 술 한 모금을 입에 머금었다가 참수도의 시퍼런 날 위에 푹 하고 뿜었습니다. 치익! 차가운 칼날 위로 술이 안개처럼 흩뿌려졌습니다. 그것은 과거 그가 형장에서 목을 베기 직전에 행하던 망나니들만의 신성하고도 끔찍한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숯 굽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춤을 추러가는 사신이었습니다. 그는 찢어진 옷자락을 찢어 허벅지의 상처를 단단히 동여매고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풀어 헤쳤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백발과 피 묻은 참수도. 그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처럼 처절하고도 위험 있었습니다. 간다! 무홍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비탈을 내려갔습니다. 연화는 멀어지는 그의 굽은 등을 보며 입술을 깨물고 또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입안에 번졌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슬프고 거대해 보여서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 장도승지의 군사 50명이 겹겹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인질로 잡힌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울고 있었고 장도승지는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만해라! 내가 왔다! 산어귀에서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아침 안개를 뚫고 백발을 휘날리며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걸어 내려오는 노인 하나. 그의 손에 들린 거대한 참수도가 눈밭에 끌리며 섬뜩한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오, 드디어 나오셨군, 붉은 귀신. 장도승지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쳐라. 놈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 금천냥을 주겠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공명심에 눈이 먼 무사 10여 명이 함성을 지르며 무홍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늙고 부상당한 노인 하나쯤은 식은 죽 먹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오산이었습니다. 무홍은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높여 적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무사가 칼을 휘두르기도 전에 무홍의 참수도가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며
무사히 겨드랑이를 베고 지나갔습니다. 무홍은 회전하는 탄력을 이용해 바로 뒤에 있던 무사의 목을 쳤습니다. 댕공. 머리가 눈밭에 떨어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춤이 시작되었습니다. 무홍의 몸놀림은 기괴했습니다. 다리를 절었지만 상체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했습니다. 그는 적의 칼을 막지 않았습니다. 살짝 몸을 비틀어 피하고 그 틈으로 파고들어 급소를 끊었습니다. 크악! 이건 말도 안 돼. 무사들의 팔다리가 허공을 날아다녔습니다. 무홍의 흰 머리카락은 적들의 피를 뒤집어서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도 피로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칼의 울음소리가 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무술이라기보다 가장 효율적으로 생명을 거두는 도살에 가까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참혹한 광경에 눈을 감았지만 장도승지만은 흥미롭다는 듯 눈을 빛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역시 명불허전이로구나. 허나 늙은 호랑이가 얼마나 버티겠느냐. 무홍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흘린 피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의 시야가 점차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뒤에 남겨진 아이와 마을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제 생명을 태워 칼을 휘둘렀습니다. 무홍의 주변에는 이미 20여 구의 시체가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홍 역시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등, 옆구리, 허벅지. 수없는 칼자국에서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는 이제 서 있는 것조차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남은 병사들이 겁에 질려 주춤거리자 마침내 장도승지가 직접 자신의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는 명검으로 소문난 쌓인 검을 들고 천천히 무홍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겹군. 이제 그만 끝내자 늙으니. 장도승지는 깨끗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고 무홍은 피칠갑을 한 누더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무홍은 참수도를 지팡이 삼아 겨우 몸을 지탱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 놈의 목을 베기 전에는 못 죽는다. 건방지구나. 내 놈은 그저 권력의 개였을 뿐이다. 시키는 대로 짖고 시키는 대로 물어뜯던 천한 백정놈이 감히 주인을 물려드느냐. 장도승지의 조롱에 무홍은 피 섞인 가래침을 뱉으며 비틀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걔도 미친 주인을 만나면 물어뜯는 법이다. 장도승지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죽어라! 장도승지의 거미뱀처럼 빠르고 날카롭게 쇄도했습니다. 무홍은 간신히 칼을 들어 막았지만 힘에서 밀려 뒤로 튕겨 나갔습니다. 장도승지는 무홍에게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검은 화려하고 변화무쌍했습니다. 무홍의 몸에 또다시 깊은 상처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안 돼, 눈이 안 보여. 과다출혈로 인해 무홍의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장도승지의 마지막 일격이 심장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피할 힘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 하나가 장도승지의 투구를 탁 하고 때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장도승지의 칼끝이 미세하게 빗나가며 무홍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장도승지가 짜증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도망친 줄 알았던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짱돌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홍은 흐릿한 눈으로 연화를 보며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라니까. 왜 돌아왔느냐. 연화는 개구멍으로 도망치던 중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무홍의 고함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죽인 원수지만 자신을 위해 밥을 지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지금은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는 저 늙은이를 혼자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민이었고 본능적인 이해였습니다. 저 노인 역시 시대가 낳은 또 하나의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슬픈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리 비켜. 우리 할아버지 괴롭히지 마. 연화는 악을 쓰며 또다시 돌을 던졌습니다. 비록 작은 돌멩이였지만 그 행동이 만들어낸 1초의 틈, 그것이 전황을 뒤바꾸었습니다. 장도승지가 연화를 향해 살기를 띠며 몸을 돌리려던 그 찰나 죽어가던 무홍의 눈빛에 마지막 생명력이 불타올랐습니다. 지금이다. 무홍은 자신의 남은 수명 전부를 끌어모았습니다.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무시한 채 그는 바닥을 박차고 튀어올랐습니다. 무홍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참수도가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동안 연마해온 단 하나의 기술. 수백 명의 목을 고통 없이 보내주었던 자비이자 가장 확실한 살수, 낙화. 꽃이 떨어지듯 칼이 떨어졌습니다. 장도승지는 뒤늦게 살기를 느끼고 고개를 돌렸지만 무홍의 칼은 이미 그의 목 언저리에 와 있었습니다. 장도승지의 눈이 공포로 확장되었습니다. 안 돼! 소름 끼치도록 부드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뼈가 걸리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무홍의 칼은 장도승지의 목을 두부 자르듯 깨끗하게 베고 지나갔습니다. 무홍은 장도승지의 뒤편에 착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굳은 듯 멈춰 섰습니다. 뒤에서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장도승지의 머리가 눈밭에 떨어졌습니다. 목 없는 몸통이 몇 번 비틀거리다 털썩 쓰러졌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자의 허망한 최후였습니다. 남은 병사들은 두목의 죽음의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는 무홍을 괴물을 보듯 바라보다가 괴물이다 라며 비명을 지르고 도망쳤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인질로 잡혀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얀 눈밭은 온통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붉은 머리띠를 두른 노인이 참수도를 지팡이처럼 짚고 석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다리로 무홍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무홍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칠게 쇳소리 섞인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성한 곳이 없었고 발밑에는 엄청난 양의 피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무홍의 옷자락을 잡자 그제야 무홍의 무릎이 꺾이며 천천히 눈밭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연화는 무홍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피와 숯검정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길고 긴 악몽에서 깬 사람처럼 입가에 희미한 미소마저 머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죽지 마. 나만 두고 가지 마. 연화가 울음을 터뜨리며 무홍을 흔들었지만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굳은 손은 끝까지 참수도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어서도 아이를 지키겠다는 의지처럼 칼은 땅에 깊이 박혀 그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무홍의 붉은 피를 그리고 그의 고단했던 생을 조용히 덮어주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망난이 300명의 목을 베었던 붉은 귀신 정무홍은 그렇게 자신이 죽인 자의 손녀를 지키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양지 바른 언덕에 초라한 무덤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는 비석 대신 녹슬어버린 거대한 참수도가 꽂혀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곱게 자란 한 여인이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성인이 된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무덤 앞에 앉아 가장 좋은 청주를 따랐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연화는 녹슨 칼자루를 어루만지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살인귀라 불렀지만 저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군밤 장수 할아버지였어요. 바람이 불어와 무덤가의 억새를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웅웅거리는 칼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껄껄 웃는 노인의 웃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한참이나 그곳에 머물다 산을 내려갔습니다. 산골 마을에는 여전히 전설 같은 이야기가 눈발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피 묻은 칼을 씻고 싶어 했던 한 노인이 결국 자신의 피로 그 칼을 씻고 원수의 핏줄을 살려내어 비로소 인간으로 눈을 감았다는 슬프고도 처절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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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